안녕하세요.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하정훈입니다. 오늘 저는 알코올 중독 바로 알기에 대해서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가 중독자의 모습이라고 하면 노숙자처럼 인생을 포기한 채 길거리에서 술만 먹고 있는 사람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의 분들은 시설 입소자를 기준으로 만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겉모습으로는 술을 즐기고 있고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대로 술을 마셨다가는 건강이든 정신이든 중독의 문제가 생길 것이 뻔히 보이는 위험 음주군은 무려 5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알코올 중독이다 라고 하는 알코올 사용장애군만 해도 1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술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술로 인한 주치 범죄자만 해도 연간 40만 명, 음주운전 사망자가 700여 명, 또 아동학대 성추행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사람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실수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술이 뇌를 안정시켜주고 마음을 편안히 해주신다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술은 뇌를 마비시키는 뇌 억제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기능에 더 가깝습니다. 어, 그러니까 술이 이제 뇌의 기능을 억제를 해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마음을 먹는 걸 방해하는 거죠. 적당히 마음이 다운되고 또 다시 힘이 나야 되는데 극단적인 자기 비하, 자기 연민에도 빠지기도 하고요. 적당히 마음이 흥분되고 이래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이 뇌의 전두엽이 마비가 되면 충동 억제조차 어려운 상태가 돼서 술 먹고 실수를 하고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뇌에 세로토닌이 고갈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 세로토닌을 떤 선생님들은 행복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대부분 중독성이 없고 안전한 항우울제는 이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술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했을 때 세로토닌 기능이 저하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술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을 하면 술이 그때부터는 우울증을 일으키는 약으로 작용한다. 술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고 술을 과용하면요. 그런데 뇌 기능이 원만히 안 돼서 그 마음을 이 뇌가 잡아주지도 못하고 때때로는 전두엽이 너무 억제가 된 나머지 이 마음의 충동을 또 억제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어, 게다가 이제 금단 증상까지 생기면 불안하고 잠 못 자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나중에 이 중독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결국은 우울감, 무기력을 거쳐서 처음에는 죄책감이나 이런 걸 갖다가 중독성 사고라는 것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것은 자기의 술 문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남 탓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결국에는 종국에는 우리가 늘 자기 탓만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분노로 진행되는 것이 중독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제 인격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술을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은 본인의 자아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술을 많이 먹는 중독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신 분들의 한 40%가 우울증을 겪게 되고요. 떤 통계에서는 중독자의 10에서 15%가 자살로 사망한다고 하니 이 술로 마음을 달래는 일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02년도 언론 기사거든요. 예, 술을 마시면 뭐 치매가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2002년도 기사인데 포도주를 마시면 심장병도 덜 걸린다. 예, 그래서 포도주 수입량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은 훨씬 더 늘었죠. 예,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술이 마음도 달래줄 뿐더러, 제가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술이 마음을 달래줄 뿐더러, 하지만 이건 아닌데 사실은 몸도 건강하게 해준다는 판타지가 이제 생긴 거죠. 이제 이 술이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판타지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2002년도 논문을 좀 들여다봤더니요. 한두 잔의 술을 먹으면 사망률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 잔, 세 잔, 네 잔 먹었을 때 사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사실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 이 사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뒷부분이 더 중요한 것인데 앞부분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죠. 게다가 10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에 다시 살펴보았더니 이런 논문조차도 대개는 허위, 가장, 조작이더라. 이런 결과들이 이제 도출이 되는데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은 삼키고 듣기 쓴 말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이런 것들은 잘 언론화도 안 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지난, 아니죠, 우리는 반주 약주라는 말을 쓴 역사가 굉장히 긴 민족이니까 뭐 수천 년간 우리 나라 사람들은 술이 마음 또는 몸에 좋을 수 있다는 판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술을 먹으면요, 아무리 적당히 먹는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뇌가 쪼그라들 확률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이제 연구가 있거든요. 적당히 먹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술을 과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먹어도 술이 뇌를 쪼그라들리는 지경까지 갈 텐데 술이 뭐 어디에 좋겠습니까? 예. 특히 한국인들의 경우에는요, 한두 잔만 술을 먹어도 안 위험이 늘어난다는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두 잔의 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인 2천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한두 잔 술 먹으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잖아요. 한국인들은 식도암, 위암, 대장암의 위험이 1.5배 늘어난다는 충격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양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이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어서 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당한다는 것을 술을 먹으면 이게 연구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한국인들이 얼마나 음주 가무에 능한 민족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잘 들여다보면 한국인들은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고 술이 뇌에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중독이 되는 민족이다, 술에 쉽게 의존하는 민족이다 라고 달리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중독자도 많고 술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 분들도 많고 술이 어떤 발암물질로 작용해서 암에 걸리는 분도 많구나, 이런 현실을 조금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약주, 반주, 술이 마음이나 몸에 좋을 수 있다는 어떤 판타지는 이제는 좀 내려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술은 온몸에 안 좋습니다. 피부, 뇌, 면역세포, 심장, 간, 폐, 소장, 방광, 위에 모두 안 좋고요. 2014년도 세계보건기구는 술이 발암물질이다, 술이 아무리 소량으로 마시거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음주의 이점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하셔야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설득함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소신 있게 좀 설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은요, 사회적, 심리적인 병입니다. 맞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술을 마시고 마음이 괴로워 술을 마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생물학적인 병, 뇌에 생기는 병이라는 것을 많이 놓쳐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중독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의사들이 도달한 지점이 중독이 뇌에 생기는 질환이라는 얘기입니다. 뇌질환? 아유, 기분 나쁜데 나를 뇌질환자로 본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질환이라는 의미는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뭐 도덕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질환으로 보고 접근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알코올 중독이 뇌 질환인지 3종 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의 깊숙이 가운데에 프리프론탈 콜텍스, 뉴클리어스 아쿰벤스, 벤트랄 테그멘탈 에어리어 세 부위를 연결한 회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로를 대뇌 보상 회로라고 부릅니다. 대뇌 보상 회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감을 줘서 보상을 줘서 그 행동을 더 하고 싶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는 아주 중요하고 건강한 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가 젖을 물리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면 아 사랑이 좋구나 먹는 것이 좋구나 이런 공감이 좋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뭐 우리가 어떤 우정을 쌓을 때 놀이를 할 때 또 공부를 해서 성취감을 이룰 때 나중에 커서는 뭐 월급을 벌었을 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얻었을 때 엔돌핀 도파민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건강한 대뇌 보상 회로는 기승전결이 있고 우리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투자한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오랜 시간 서서히 엔돌핀과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옳죠. 그런데 이것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보상이 우리한테 행복감을 주니까요. 그래서 효율을 추구하다 보면요. 이렇게 내가 적당히 흥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죠. 5분만 투자하면 저렇게 뇌가 흥분해서 정상 수치보다 뭐 10여 배에서 수십 배 많은 도파민과 엔돌핀이 뇌를 가득 채우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딱 5분 술을 꺾는 이 정도의 행위만 하면 되고요. 잠깐 주사기로 마약을 넣는 행위만 하면 되고요. 도박장 가가지고 잠깐 베팅하는 이런 정도의 노력만 하면은 도파민과 엔돌핀으로 뇌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즐거움과 대비되는 쾌락이라는 것이고요.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초래가 되는데요. 이게 일단은 처음에는 저 도파민 엔돌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기분 좋죠.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뇌를 억지로 쥐어 짜내서 뇌가 이제 과민에 떠서 나오는 이 도파민은요. 처음에는 행복감을 주지만 나중에는 그닥 행복감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한다는 역할이라고는 야, 술 좀 더 줘. 도박 좀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이 중독 성향의 그런 행위나 물질을 갈구하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젊은 중독자들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서 마신다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술 마시면 우울하고 불행한 건 알아.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 귀신에 홀린 듯이 하게 돼. 이 수십 배가 분비된 도파민이 그렇게 강박적으로 술을 찾고 원하고 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술을 끊으면 이 뇌가 요동치죠. 술 달라고. 그것이 금단 증상이고 술에 대한 갈망입니다. 다행인 것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신 분들도 술을 끊고 1, 2년이 지나면 8, 90%는 뇌가 정상화되는데요. 여기서 치료 재활이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1, 2년 뒤에 이 뇌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 1, 2년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냐 말이죠. 이 1, 2년 아예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술을 조금씩 마시면 오히려 뇌가 더 술에 집착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 1, 2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치료 그리고 고양식 중독센터 같은 센터를 활용한 재활 과정을 밟을 때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됩니다. 또한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정상인들은 뇌의 구석구석 반짝반짝 뇌를 골고루 쓰시는데요. 저희가 중독으로 입원하신 분들 아무나 치매 아닙니다. 치매 아니고 멀쩡해 보이시는 분 아무나 이제 이 뇌의 신경다발의 분포를 본 검사를 했더니 전두엽과 우측뇌의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변화해 버린다는 겁니다.
전두엽이 떨어지면 충동적이고 의지력을 발휘하기가 힘들고 우측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좀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으로 성격이 변해버립니다. 내가 이 뇌의 기능을 충분히 쓰고 성격도 아주 잘 관리가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해도 지금 술을 끊을까 말까인데 뇌의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이 나의 본심, 나의 본래의 마음도 잘 발휘가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진퇴양난입니까? 다만 이것 또한 완전히 술을 끊고 1, 2년이 지나면 8, 90% 정상 뇌 기능으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선단주, 후 회복, 그래서 이 회복 상태가 유지되는 이런 길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 2년만 단주를 하면 뇌가 8, 90% 정상으로 돌아오니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1, 2년을 사실은 이 뇌는 당연히 술을 원하고 술이 있는 것을 더 자연히 받아들이며 이 뇌 기능이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휘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치료, 재활, 고양시 중독센터의 이용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사의 전문가들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이제 뇌가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치매가 된 거죠. 제일 위에 게 정상, 이제 두 번째 게 알츠하이머 치매, 세 번째 게 알코올성 치매인데요. 이 치매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낫지가 않죠. 치매는 앞서 말씀드린 뇌 대뇌보상 회로의 이상이나 아니면은 뇌 기능의 저하는 그야말로 기능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뇌가 구조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이때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뇌의 기능적인 문제가 벌어진 사람이 구조적인 문제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독을 방치하면 치매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 편이고 희망이 있는 병이지만 시간적인 제약도 있다. 뇌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지금 here and now로 치료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면까지 강조를 드리면서 중독이 왜 뇌질환인지를 조금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이제 진단 기준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어뷰즈, 술 많이 마시고 좀 실수도 좀 하는 남용하는 사람들, 디펜던스, 내성과 금단이 생긴 확실한 중독으로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DSM-5에서 진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중독, 중기 중독, 심각한 중독으로 나누어서 그 모두를 중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술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을 미루고 있고 술이 나에게 주는 득보다 해가 훨씬 많음에도 강박적으로 술을 마신다 하면 당연히 치료적, 재활적 접근을 요하는 것인지 남욕이냐 중독이냐 하면서 치료를 회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의 진단 기준 자체도요. 여기 빠져 있는데 이제 갈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술을 단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술이 땡기는 그런 증상이 있느냐, 내성이 있느냐. 내성은 술을 마시는 횟수 또는 양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은 분들은 나는 횟수가 적으니까 중독이 아니에요. 횟수가 많은 분들은 저는 횟수는 많지만 또 양 적어요 라면서 중독이 아니라고 하는데 둘 다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횟수를 통제하지 못하고 늘어날 때 내성이 있다 해서 중독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금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술을 안 마셔야 잠도 잘 오고 손도 안 떨리고 마음도 편하고 피로도 풀리고 다 술을 안 먹어야 좋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술을 안 마시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피로하거나 이게 금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보시면 우리가 뭔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하는 대부분이 금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이유들이 고착하게 되기 전에 조기에 술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중독이신 분들은 술에 집착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술을 좋아하는 것과는 좀 다른 상태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는요, 어떤 행위의 장점은 우리가 누리고, 단점은 적절히 통제할 때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대상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 대상도 엉망, 나도 엉망이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뭐,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도 다시 그 행위를 하고, 나중에는 그 행위가 나한테 해가 되는데도 포기 못하는 거. 이거는 스토킹이고, 집착이고, 강박이라는 의미에서 중독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이미 손해가 훨씬 더 큰 행위에 강박하고 집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독이냐 아니냐 중요한 진단 기준을 따르겠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 직업상의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똑바로 볼 수 있는 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어떤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찾다 보니까 뭐 치료, 재활, 뭐 고양시 중독센터도 찾게 되고 또 적절한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배우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중독을 공부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이 중독을 편견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질병이 있다는 것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뭐 이제 제대로 접근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요. 제가 첫 시간이니까 이제 개론 삼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뭐 뒤에 이어지는 강의들이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가족 교육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뇌질환 맞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치유가 되고 완치를 타겟팅, 그러니까 큐어를 타겟팅한다기보다는 케어를 타겟팅한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랑 똑같은 병이다. 이게 췌장암처럼 완치를 목표로 하는 병, 코로나처럼 완치를 하지 못하는 병은 환자가 할 거는 별로 없어요. 다 의사가 고쳐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완치가 안 되면 생명이 오락가락하죠. 근데 고혈압, 당뇨 같이 관리를 하는 병은 본인이 노력하고 관리만 잘하면 뭐 나중에 약도 끊을 수 있고요. 자신에게 전혀 손해를 안 미치죠. 네, 알코올 중독이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지와 결심이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문신을 새기고 내 인생 내가 살 테니 감섭하지 마세요라고 했다가는 이 아이는 뭐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 중독이라는 상태 1, 2년 동안은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뇌가 술이 있는 것을 정상으로 인식하며 술을 스스로는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 상태 때는 전문가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의지와 결심도 내가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지 제대로 재활을 해야지라는 의지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1, 2년 뒤에 스스로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계속 단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립된 어떤 개체를 만드는 것이 이 치료 목표지 또 평생 뭐 센터에 병원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목표가 아니니까 지금은 이런 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설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중독 치료 현실이 어려운 이유는요. 일단은 치료율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입원이든 외래든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든 미국에 비해서 치료를 받는 비중이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치료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중독 문제는 대개 30대 때 생기는데 치료를 받는 것은 한 40대 때로 치료를 너무 늦게 받아서 뭐 아주 심각해진 다음에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폭력, 자살 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을 때 치료를 받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이라도 40대 이상이 됐더라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치료가 시급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메비우스의 뜰을 벗어나려면요, 각 단계에 따른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것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독이 아닌 분들은 중독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노력, 광고도 규제하고 또 공원 음주도 규제하고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왕 중독이 된 다음에는 약물 치료나 의사하고의 상담이 극복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중독을 관리하고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와 있는데 이 약들이 비교적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술을 끊을 수 있는 확률을 2배 정도 올려준다고 하고 술 생각을 50% 정도 이제 줄여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서 상담도 받고 또 재활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고 단주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하면은 아주 많은 수의 분들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알코올 중독의 어떤 그 기본 프로그램은 동기 강화, 인지 행동 12단계 같은 이제 교육들인데요. 입원 환경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고, 외래 통원 치료 환경에서도 받을 수 있고,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합니다. 병원 입원 프로그램은 이렇고요.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나 이용 센터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의 역할은 이 카포성모병원을 포함해서 지역사회에 여러 병원이 있고 또 여러 재활시설이 있는데요. 이 환자로 의뢰가 되시면 이 중독센터에서 어느 단계의 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할지 또 어느 기간을 좀 이용해서 치료하면 좋을지 코칭도 해드리고 또 자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들도 이제 사례 관리를 하고 또 심지어는 병원비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해서 나한테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이제 고양시 중독센터에서는 카포성모병원 그리고 한국중독연구원재단 여러 소속 기관들과 함께 가족교육도 제공하고 있고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가족교육에도 열심히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환자들만의 또 모임이 있습니다. AA 이제 그런 모임이 있듯이 환자 가족들의 모임인 알라논도 저희 한국중독연구재단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 직원들한테 안내를 받으셔서 좀 참여하실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독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알려드리고 또 중독이라는 병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오늘 당장 이야기가 힘드니 앞으로 가족교육 잘 끝까지 받으시고 또 자세한 어떤 실무, 자세한 접근은 이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들하고 상담을 좀 받으시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 가족분들이 대부분은 치료 의지가 없는 이제 가족을 설득하려는 아마 어려운 작업을 하실 텐데요. 제가 힌트를 몇 가지 드리면요. 일단은 가족 모두가 먼저 이런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환자를 설득하는 힘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이 되신 분들은요. 10명이 옳은 얘기를 해도 잘못된 권고를 하는 한 명,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은 한 명,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그 한 명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변화를 회피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함께 공부하고 일관된 설득이 중요하죠. 이 일관된 설득은 논쟁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환자가 더 잘 살고 싶은, 더 행복해지고 싶은 이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현실은 알려주되 존중하고 이런 마음으로 술에 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너를 위한 거고 우리는 너를 비난하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으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해지기 위한 긍정적인 어떤 감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 두 가지 단주와 치료 재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전달을 하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시는 경우에는요, 여러 이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저희 병원, 저희 재단,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재단에는 이 상담센터 외에 병원도 있고요. 또 이제 천주교 쪽에도 이런 상담 전화가 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회복이란 술만 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어야 하는 이유는 환자가 본인의 영적인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데 되어 있습니다. 인간다움은요 동물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5분의 쾌락을 추구하고 살지 않거든요. 동물은 당장 5분 똥오줌 싸고 먹고 뭐 쾌락을 얻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인간은 사랑이 중요하고 우정이 중요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중요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 무서운 게요. 사람을 동물로 격화되는 5분의 쾌락에 본인의 체면이고 양심이고 어떤 삶의 가치고 다 팽개치게 하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이들이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이런 삶의 의미와 가치, 영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가족들도 공부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시면서 가족을 비난하지 않고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중독이 주는 이 쾌락이라는 것의 그 행복은요, 흑백, 극단적인 행복과 극단적인 불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행복은요,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일 겁니다. 대신에 다양한 색이 있고, 너무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색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잔잔하고 소소한 행복인 것이죠. 다시 그런 행복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본인의 흑백이 본인의 어떤 행복이고 뺏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쾌락이 아니라 이 진짜 행복들을 덮고 있었던 지나치게 강렬한 그런 거짓 색깔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다시 행복을 추구하고 다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런 작업을 도와주는 성심으로 도와주는, 그래서 고양시와 천주교와 또 한국중독연구재단이 힘을 모아서 도와드리는 기관이니까요. 저희 실무자들하고도 잘 대화를 나누셔서, 또 이번에 가족교육에서 이제 가족교육의 카푸 성모병원 이용센터, 또 여러 이제 협력기관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나에게 적절한 치료 서비스도 안내 받으시고, 또 고양시 중독 통합지원센터 자체 서비스도 이용하셔서 꼭 가족들한테 희망을,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